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장에서 공조설비 관련된 공사를 진행하면서 한 번쯤 살펴봐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온라인 강의 때문에 만들었던 자료인데요. 제 앞선 유튜브 공조설비 관련된 부분에도 이제 일부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 외 다른 내용들 같이 해서 공조설비 관련된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조 메인 배관에 차압유량 조절 밸브를 대부분 설치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기계실에 메인 공급 헤더와 또 환수 헤더 사이에 배관을 연결을 해서 차압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를 하는데요. 보통 이게 이제 차압 밸브다 보니까 이 공조 장비들 쪽에서의 그 부하가 줄어들어서 이런 그 투웨이 컨트롤 밸브라든지 제어 밸브들이 점점 닫히게 되면 공급 측의 압력이 올라가서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불안정해 주니까 이 차압을 빼주기 위해서 차압 밸브를 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는데요. 이 차압 유량 조절 밸브의 그 본래의 기능은 이 공급 측의 압력이 올라가는 거를 해소해 주기 위한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공조용 순환 펌프의 그 양정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인라인 펌프인데다가 보통 이제 약 뭐 25m에서 뭐 35m 내외, 30m 내외의 그 양정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이제 많고요. 30m 내외면 뭐 이제 3kg가 올라간다는 거죠. 체절 운전이 되더라도. 그래서 이쪽 공조 장비 쪽에 밸브들이 다 닫혀서 3kg 정도 압이 올라간다고 해서 뭐 당장 공조기 코일이 터진다든지 배관이 터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뭐 발생돼서 그런 게 이제 크게 우려되는 부분들은 아닌데, 물론 이제 이렇게 그 공급 측의 압력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비례제어 밸브에서 이제 유량 제어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그런 그 부분들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차압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 공조 장비들에서 부하가 줄어들어서 이 비례제어 밸브들이 점점 닫히면서 이 공급된 그 유량이 이 공조 장비를 통해서 이제 되돌아오는 유량들이 점점 적어지게 되면 이 냉동기에서 필요한 최소 유량이 있어요. 이 최소 유량보다 더 적어지는 수준이 되면 냉동기에서 어떤 뭐 심하면 이제 동파 사고가 생긴다든지 뭐 그 이전에 벌써 냉매 압력에 이상이 생겨서 그 냉동기 알람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냉동기가 자동 정지되는, 트립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냉동기에는 최저 순환 유량이라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정속 그 냉동기, 예전에 썼던 정속 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업체들이 이제 약 80% 정도를 이야기해요. 원래 이제 100% 그 자기 순환되던 유량에서부터 이제 점점 줄어서 80% 이하가 되면 그 알람이 발생되도록 보통 그렇게 이제 설정이 많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제조사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즘 많이 적용이 늘고 있는 인버터 그 냉동기 압축기를, 냉동기 압축기를 인버터를 이용해서 이제 비례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더라도 보통은 60에서 50% 정도, 50% 이하로는 국내 업체들은 잘 이야기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외산 일부 업체들은 자기들은 20, 30%까지 줄여도 냉동기 운전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또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인버터 냉동기 같은 경우도 약 50% 내외, 그 정도의 그 유량이 확보돼야만 냉동기에서 알람이 안 걸리고 트립이 안 돼 정상적인 운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압 유량 조절 밸브는 이쪽 공조 장비들 쪽에서 그 부분부하 상황이 돼서 많이 제어 밸브들이 닫혀서 이 순환되어 돌아오는 냉수 유량이 줄어드는 상황이 돼서 냉동기 쪽에서 필요한 최소 유량보다 그 순환값들이 적어지면 그 부족해진 부분을 바로 이 공급 배관에서 환수 배관 쪽으로 바이패스 시켜 주기 위해서 설치한 거예요. 예전에 뭐 지금은 이제 전자 유량계라든지 전자 밸브 이런 부분들이 그 뭐 보편적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이쪽 환수 측에다가 유량계를 설치를 하고 요 차압 유량 조절 밸브 대신에 전동 밸브를 설치를 해서 순환돼서 냉동기 쪽으로 들어가는 유량이 필요한 유량보다 적어지면 이 전동 밸브를 열려서 바로 그 필요한 유량만큼 바이패스 되도록 비례제하는 그런 경우도 요즘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이런 그 유량계라든지 전동 밸브 이런 부분들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기계식 차압 그 유량 조절 밸브가 그러한 상황들을 좀 감지해서 차압으로 그런 바이패스 유량 바이패스를 시켜주는 그런 그 기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차압 유량 조절 밸브에 이제
그 개방되는 그 차압가시나 유량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저희가 이제 특별히 현장에서 요거를 안 하면 보통은 뭐 업체들이 이제 개방되는 차압은 1kg 제곱센치 0.1메가파스칼이죠. 그 정도 내외 압력으로 세팅을 해오거나 아니면 뭐 펌프 양정의 절반 정도, 2분의 1 정도 양정. 예를 들어 이제 30m짜리 냉온수 순환 펌프 같으면 그 15m, 1.5kg 정도에서 이제 열리기 시작하게끔 그렇게 세팅을 한다든지, 그 유량도 이제 마찬가지죠. 펌프 한 대분이나 뭐 아니면 전체 유량의 2분의 1 정도 유량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오는 경우가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거는 그 각 현장에서 기계실에서부터 말단 장비까지 설치된 배관이나 장비 구성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냉동기가 정속이냐 인버터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펌프도 인버터냐 정속이냐 대수 제어하는 거냐 이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이제 그러저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이 차압 유량 조절 밸브가 개방되기 시작하는 차압은 냉동기의 정상적인 운전에 필요한 최소 순환 유량보다 점점 적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그 기계실의 공급 메인 배관과 환수 배관의 차압으로 설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쪽 말단의 비례 제어 밸브들이 점점 닫혀서 그 냉동기에서 필요한 최소 유량보다 적어지기 시작할 때 그 기계실의 공급 배관과 환수 배관의 차압을 보니까 1.3kg가 벌어졌다. 그러면 그거보다 이제 올라가게 되면 차압 유량 조절 밸브가 서서히 열려서 1.3kg를 계속 유지하게끔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뭐 예전에 이제 공사를 하고 나서 몇 년 후에 와서 보면 그 장비가 거의 뭐 풀부하에 가깝게 운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압 유량 조절 밸브가 벌써부터 열려가지고 상당한 유량이 그 바이패스 돼서 바로 환수 쪽으로 넘어가는 거를 종종 보곤 하는데, 이 시설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일부 이제 이런 차압 유량 조절 밸브 본래 기능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뭐 차압 조절 밸브가 잘 열려서 뭔가 유량이 잘 흘러가야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차압 유량 조절 밸브 압력 설정 값들을 점점 낮추다 보니까 이제 일상적인 때도 계속해서 뱅뱅뱅뱅 유량이 그 기계실에서 이제 바이패스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불필요한 그 펌프에 동력비가 낭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차압 유량 조절 밸브 세팅을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뭐 당연히 이제 그 차압 유량 조절 밸브의 유량은 냉동기가 정상적인 운전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 유량인데, 말단의 그 필드에 있는 공조 장치들의 비례제어 밸브들이 이제 많이 상당수가 닫혀서 뭐 거의 닫히는 상황이 되더라도 냉동기에서 알람이 안 걸리게끔 하려고 하면 사실 원칙적으로 이제 차압 유량 조절 밸브의 최대 유량값이 냉동기에서 필요한 최소 유량값으로 이제 해야 되겠지만,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차압 유량 조절 값들이 좀 너무 유량값이 너무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말단에 구성되어 있는 장비의 동시 사용률이라든지 이 냉동기의 사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그 차압 유량 조절 밸브 유량을 적정하게 이제 설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냉동기 흡입 측에는 이제 전자식 유량계를 좀 설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은 이제 다 제어를 자동 제어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압 유량 조절 밸브 세팅이라든지 어떤 공조 계통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냉동기 쪽에 그 메인 그 배관 쪽에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쪽 지금 냉동기 쪽에서 어떤 그 순환 유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압 유량 조절 밸브 세팅이라든지 뭐 다른 문제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식 유량계가 요즘은 이제 뭐 100만 원 미만의 그 아주 보급형 그런 유량계들도 나오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정밀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몇만 LPM 중에 뭐 조금의 약간의 오차가 생기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요즘 그 공조용 순환 펌프를 그 인버터 제어를 하면서 그럼 인버터를 제어를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이 펌프의 회전수를 제어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기준값들이 좀 필요했고요. 그래서 인버터가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말단 차압 제어로
그 인버터 펌프, 공조용 순환 펌프를 제어하는 그런 방식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점점 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 말단에서 이 말단 차압이라는 거는 이제 장비가 거의 풀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장 말단에 설치된 그 배관계통의 말단에 설치된 공조 장치에서도 원래의 전격 그 설계 유량이 순환될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 필요한 그 공급 배관과 환수 배관에 차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압 이하로 떨어지면 말단에 물이 잘 안 돌아가겠죠. 말단 장비에. 그래서 그 차압만큼은 최소 유지할 수 있게끔 펌프의 회전수를 낮추더라도 최소한 그 말단의 차압, 말단에서 필요한 차압까지는 유지해 주도록 해서 펌프가 불필요하게 높은 양정으로 돌지 않게 해서 펌프 에너지를 절감 하자라는 그런 그 제어 방식이고요. 이렇게 이제 그 기계실 공조용 순환 펌프가 설치된 그 배관계통에서 가장 먼 쪽에 설치된 뭐 공조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펜코일이 될 수도 있겠고, 다른 어떤 장비가 될 수 있겠죠. 거기에 그 공급 측과 환수 쪽에 차압 센서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 압력 센서 설치하고 이쪽에 압력 센서 설치해서 그 두 압력 값의 차이를 구한다든지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에 의해서 값을 보고 예를 들어 이제 여기에 필요한 게 그 0.5kg, 0.05 메가파스칼이다라고 하면 0.05 메가파스칼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끔만 그 순환펌프의 회전수를 최대한 낮춰서 운전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낮췄더니 0.3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 조금 올려서 0.5가 필요하면 0.5 메가파스칼, 0.5kg가 필요하면 0.5kg가 유지되게끔 그렇게 이제 펌프의 회전수를 최대한 낮춰서 이제 운전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인데, 실제 이것을 그 해보면 제어가 조금 쉽지 않아요. 이제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먼저 가장 큰 문제는 이 차압 센서에서 말단에서 이 감지된 이 압력값을 이제 이 말단에 있는 기계 공조실에 DDC 판넬로 가겠죠. 그럼 그 DDC 판넬에서 다시 기계실에 그 메인 DDC 판넬로 오고 여기서 이제 자동 제어 서버 컴퓨터 쪽으로 가서 컴퓨터가 이 회전수가 좀 너무 높구나, 조금 낮춰도 되겠네 해서 이제 기계실 쪽에 있는 또 DDC로 그 순환펌프 회전수를 낮추라는 명령값을 주고 DDC 판넬에서 그 인버터 제어를 해서 명령값으로 펌프 회전수를 낮춰주고, 그렇게 낮추면 이제 말단의 차압이 좀 떨어졌겠죠. 그럼 그 떨어진 차압을 다시 압력 센서가 조금 떨어졌구나라는 값을 감지를 해서 다시 기계실로 보내주고, 기계실에 있는 DDC 판넬에서 다시 또 서버로 갔다가 너무 떨어졌네, 조금 다시 펌프의 회전수를 올려줘야 되겠나라는 신호를 기계실의 DDC 판넬로 주고, DDC 판넬에서 순환펌프 인버터 판넬로 그 헤르츠를 높이라는 값을 주고, 그렇게 하는 이 신호가 계속 왔다 갔다 이 피드백 되는 이 과정에 통신 지연 시간이 있어요. DDC 그 자동 제어 그 테스트를 해보신 분들은 모두 궁금하시는 문제겠지만, 말단에서 어떤 값이 오면 기계실에서 그 화면에 뜨기까지 보통 3, 4초 이상 최소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뭐 DDC 그 장비들이 많다든지 계측되는 값들이 많아서 데이터가 많다든지 아니면 거리가 굉장히 멀다든지 라면 그런 부분들의 시간들이 더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펌프는 헤르츠를 1헤르츠를 낮추든 높이든 높이면서 이제 유량이나 양정이 같이 바뀌게 되는데, 그게 바뀌게 되면 이 배관의 말단까지 바뀐 유량이나 양정이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죠. 이 안에 흐르는 물 자체가 비압축성이잖아요. 물이 비압축성이다 보니까 기계실에서 압력이 변하면 바로 말단도 실시간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압력이 같이 변하게 되는데, 이거를 감지를 해서 펌프를 회전수를 바꿔주고 한 이 통신 시간의 지연 시간이 약 3초에서 뭐 길면 10초 가까이 걸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서로 이게 압력이 출렁출렁거리는 현상이 생겨요. 너무 올렸다가 낮추면 또 너무 낮췄다가 올렸다가 낮췄다가. 그래서 이제 실제 이 말단 차압 제어를 DDC 방식으로 하다 보면 이 펌프의 회전수 제어하는 거를 굉장히 둔감하게 둘 수밖에 없어요. 건물이 크면 클수록 그런 현상들이 더 생겨서, 그래서 그 뭐 실시간으로 감지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한 2, 3분 정도 대기했다가 그 평균값으로 올려라 낮춰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사이에 벌써 말단에 이제 그 공조기가 이런 게 뭐 몇십 대 있다든지 이라면 또 각 공조기마다 또 비례 제어 밸브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펌프가 나중에 회전수 제어가 우리가 원했던 것처럼 에너지 절감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말단 차압을 유지하는 수준까지 떨어지지를 못하고 계속 둔감하게 가다 보면 말단 차압 제어 자체의 그 본래의 취지를 상당히 훼손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제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초창기에 이런 그 인버터 그 제어 설정 값을 하면서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인버터 제어를 하면 수납펌프의 회전수를 50%까지 30Hz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다 보니까 거기까지 떨어지기 이전에 벌써부터 이제 냉동기 쪽에서 알람이 자꾸 걸려요. 정성 냉동기를 쓸 경우 특히. 정성 냉동기의 경우 약 80% 정도 최소 순환 유량이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헤르츠를 30Hz까지 떨어뜨리기 이전에 벌써 한 40Hz 정도까지만 떨어뜨려도 벌써 냉동기 쪽에서는 유량 부족 현상이 생겨서 알람이 뜬다는 거죠. 이 인버터 제어하는 특성이 회전수를 낮추면 유량도 줄지만 양정도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량과 양정 이런 문제들이 서로 이제 간섭을 생기는 거죠. 이 냉동기에서 필요한 최소 순환 유량하고 말단 차압제라는 그 원리 자체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 펌프에 인버터 제어를 적용을 하면서 이 펌프 용량이 좀 커져요. 예전에 이제 대수 제어할 때는 뭐 예를 들어 전체 유량이 뭐 10,000 LPM이다라고 하면 10,000 LPM을 이제 대수 제어를 좀 원활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펌프를 보통 4대나 5대 정도 넣어서 펌프 한 대당에 뭐 유량이 2,000 LPM 뭐 이렇게 됐는데 인버터 제어를 하니까 굳이 그렇게 그 펌프를 많이 둘 필요가 없죠. 10,000 LPM이다 보면 보통 이제 펌프 2대만 둬요. 그러면 2대 두면 한 대당 5,000 LPM이 되겠죠. 5,000 LPM짜리 펌프 2대를 이제 인버터 제어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1Hz만 낮춰도 그 바뀌는 유량 값이 몇백 LPM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조기에서 보통 그 보면 필요한 뭐 작은 공조기는 뭐 200, 300 LPM도 있지만 좀 뭐 커도 뭐 1000 LPM 이상 잘 넘어가질 않죠. 웬만한 건물에서는. 그러면 이 펌프의 그 헤르츠를 2Hz만 올리거나 낮춰도 그 유량값들이 그렇게 크게 출렁거리기 때문에 그만큼 또 압력도 같이 출렁거리게 돼요. 우리가 이 공조기 말단에서 필요한 양정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 공조기에서 코일이나 제어밸브에서 걸리는 그 마찰 저항이 그렇게 보통은 이제 뭐 TAB 해봐서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보통 한 6m나 뭐 커도 8m 정도의 마찰 저항을 넘어서질 않거든요. 그 뭐 펜콜이나 이런 건 이제 그보다 적겠죠. 그래서 말단에서 제어해야 되는 차압이 0.04에서 0.08 메가파스칼 정도 이 정도 범위대가 돼요. 보통은.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4m에서 8m 정도의 마찰 저항이죠. 굉장히 작은 압력이라는 거죠. 제어해야 되는 그 압력 범위가 굉장히 0.04에서 0.08 메가파스칼에서 그 0.01 메가파스칼 단위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 펌프의 그 유량이나 양정이 워낙 크다 보니까 1Hz만 낮춰도 이런 출렁거리는 부분들 때문에 민감하게 그렇게 제어하는 게 사실은 좀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 펌프를 인버터 제어할 때는 일단 두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순환 펌프의 인버터를 낮추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낮출 것이냐, 이 최저 그 회전수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공조배관 말단까지 물이 순환하기 위해서 최소 필요한 순환 양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보다 더 낮춰버리면 말단에 물이 안 흐르겠죠. 그 펌프의 토출 양정을 너무 줄여버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테스트해보면 대부분 50Hz, 50%, 30Hz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확인이 돼요. 그 TAB, 공사 중에 TAB를 하실 때 제일 말단에 이제 장비에 유량계를 걸어놓고 장비를 거의 풀부하 운전시킨 상태에서 펌프의 회전수를 좀 낮춰보다 보면 말단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부터는 공조기명 공조기에서 필요한 그 전격 유량보다 이제 떨어지는 수준이 있겠죠. 그때의 수준이 이 인버터 순환 펌프의 헤르츠를 낮출 수 있는 최저값이 되겠죠. 자동차 설정할 때 이제 그 부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량이겠죠. 냉동기에서 필요한 최소 유량값, 인버터 순환 펌프의 그 회전수를 점점 낮춰서 냉동기에 알람이 걸리기 시작하는 그때의 그 헤르츠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셔서 또 둘 중에 말단에서 필요한 최소 양정과 냉동기에서 필요한 최소 유량과 그 둘 중에 하나 이제 높은 값으로 해서 순환 펌프의 그 인버터 최저 헤르츠 값을 고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그 TAB 있을 때는 조금 수월한데 TAB가 빠지고 나서 나중에 어떤 문제 생기고 그러면 유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나서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환 펌프의 그 계산서죠. 이게 지금 26m 양정에 2160 LPM의 이제 인라인 순환 펌프인데 배관에서 이제 그 발생되는 마찰장이 약 6m, 그 다음에 부속에서 발생되는 게 약 3m, 보통 이제 배관의 50% 정도 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냉동기도 이제 증발기 코일이나 이런 데 발생되는 양정이 있죠. 여기는 이제, 이건 뭐 장비업체들마다 이제 다르게 받아보면 되겠지만, 보통 뭐 6.5, 뭐 낮으면 5에서 8m를 넘지는 않죠. 보통. 그 정도 내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이 장비라는 게 말단에 있는 그 공조기나 펜코일이 되겠죠. 여기서 약 5m, 그럼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뭐 정유랑 밸브라든지 투웨이 컨트롤 밸브 이런 자동 밸브의 손실이 약 3m. 그래서 말단 장비에서 여기서는 지금 약 8m 정도로 봤는데 실제 보면 이 정도보다는 좀 낮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23.5m가 나오고 안전율 10% 더서 25.9. 그래서 26m에 이제 펌프를 설정을 했는데 그 선정되는 과정에서 보면 23.5m에 약 8m 정도의 양정이 말단에서 필요한 최소 양정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거기까지 배관도 이제 배관에서 물을 흘러야 되고 또 기계실에서 장비나 뭐 기계실도 이제 배관이나 해다 이런 데서 발생되는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은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보다 더 낮춰버리면 말단에 이제 물이 잘 안 흐를 수 있겠죠. 말단에서 필요한 최소 양정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펌프 성능, 실제 이제 인라인 순환 펌프 성능 곡선이고, 이게 헤르츠 때마다 100%, 90%, 80%, 70% 성능 곡선들이 유량과 양정이 같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펌프는 이제 뭐 100% 그 펌프의 전격 유량보다 조금 작은 범위에서 이제 설계값보다 커야 되니까 유량이나 양정이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선정된 펌프고요. 여기서 헤르츠를 점점 이렇게 줄이다 보면, 뭐 예를 들어 지금 한 70% 정도까지만 좀 줄여도 원래는 약 28m 뭐 이 정도의 이제 펌프였는데 70%만 줄여도 약 한 15m 정도로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절반 이하로 양정이 떨어지는 거고요. 유량도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들죠. 유량도 이제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예를 들어 정석 냉동기라고 하면 그 정석 냉동기여서 전격 유량이 약 80% 정도 유량은 최소 확보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벌써 이 70%까지만 떨어뜨려도 유량이 부족해서 냉동기에서 알람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또 배관의 어떤 마찰 저항이나 그 구성 상태에 의해서 이만큼까지 벌써 이제 70%까지 헤르츠를 떨어뜨렸더니 말단에 물이 잘 안 흐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이 마찰 저항이 좀 부족해서 양정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고층 건물일 경우에 특히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직면하게 되는데, 이 펌프라든지 기계실 배관, 이쪽에서의 그 공조 배관에 걸리는 압력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건물의 높이가 한 7, 80m 이상이 이제 되기 시작하면, 기계실에서 국부적으로 걸리는 압력들이, 1메가파스칼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요. 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그 안에 튜브라든지 뭐 이렇게 제작되는 그런 부분의 용접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복잡한 부분들이 많아서 1메가파스칼을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개런티를 못하겠다. 그래서 뭐 1메가파스칼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장비를 그거보다 더 큰 뭐 2메가파스칼의 내압 성능을 가진 장비를 하다 보면 이제 장비 제작비가 확 올라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생기죠. 그래서 층고가 좀 높아질 경우에는 기계실에 걸리는 그 압력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이 파란 선이 이제 펌프가 정지해 있을 때예요. 1번의 위치는 요 최상부에 이제 옥상에 있는 공조실의 공조기의 그 환수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기계실에 있는 팽창탱크 앞에, 그 다음에 3번은 팽창탱크 순환펌프 사이, 4번이 펌프의 토출측, 냉동기 흡입측이죠. 그 다음에 5번은 냉동기 토출측,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공조기 공급측 해서, 맨 최상부에서 이제 이 1번이나 6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대기압보다는 살짝 물을 높은 압력으로 채워넣어야 되니까, 약 1kg, 0.1메가파스칼 정도의 압 정도로 물을 채워놔서 그 정도 유지되고, 기계실까지는 이제 자연압으로 높이에 의해서 자연압이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 80m니까
0.8 메가파스칼 정도 높아져서 지금 약 9kg, 0.9 메가파스칼 정도 걸리고, 정지 시에는 다 똑같죠.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자연압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이제 6번에 가서는 1번과 같은 약 그 0.1 메가파스칼 정도, 이 정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펌프가 가동이 되면 펌프의 양정에 의해서 3번에서 4번까지 올라가는 게 이제 펌프 양정이죠. 그래서 펌프 양정이 지금 보면 이제 여기 9km에서 12km 약 30m의 양정, 예, 그 펌프죠. 그래서 30m 양정이 펌프가 가동되면 이렇게 이제 3번에서 4번까지는 30m가 나오고, 그 다음에 4번에서 5번, 그 냉동기 흡입측에서 토출측 냉동기를 거치면서 약 0.8km 정도, 이 정도의 이제 마찰 저항 때문에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자연압이 좀 줄어들면서, 최상부에 가서는 약간 이제 좀 평상시보다 높아지고, 다시 이제 1번서부터 내려올 동안에는 양정이 올라가서 이렇게 되고요. 그 팽창 탱크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항상 자연압과 동일하다고 봐요. 그 MPCP라고 하는데 그 압력이 변하지 않는 포인트다. 왜냐하면 이쪽에는 이제 팽창 탱크라는 것 자체가 뭔가 물이 밀고 들어서 압이 높아지려고 하면 그거를 그 안에 있는 브레다나 다이어프램이 이렇게 그 위치가 변하면서 그거를 그 높아진 압력을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 압력 높아진 걸 자기가 흡수하면서 높아진 압력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항상 이제 자연압과 펌프 정지시와 같은 압력을 유지한다고 보는 거고요. 뭐 옥상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옥상에 예전에 개방형 팽창 탱크를 설치를 할 때도 그 양정이 올라가면 이제 수위가 높아지거나 오버플로 되면서 더 이상 압력이 높아지지 않게끔 하는 이제 그런 포인트라서 MPCP라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지금 펌프 토출측의 압력이 지금 10kg를 상회해요. 1메가파스칼 상회하다 보니까 이 냉동기에 걸리는 압이 펌프 작동 시에는 일상적으로 지금 10kg를 상회하는 그런 압력이 되다 보니까 냉동기를 10kg짜리 냉동기를 쓸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15kg나 20kg짜리 냉동기를 로 이제 발주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가격이 확 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순환 펌프에서 양정이 올라가기 때문에 순환 펌프의 토출 측에 두지 말고 흡입 측에 두시면 돼요, 냉동기를. 그래서 냉동기를 이제 뭐 정지 시에는 똑같고요. 흡입 측에 둔 상태에서 가동을 시켜보면 펌프가 지금 이제 4번하고 5번이죠. 4번하고 5번일 경우 이제 30m의 양정이니까 3km 정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이제 다시 6번까지 자연압에 의해서 떨어졌다가 다시 1번에서부터 이제 냉동기까지 오는 과정에 자연압이 올라가더라도 요만큼 10kg 약간 안 되는 압력이죠. 약 9점 얼마의 압력에서 또 마찰 저항 받아서 2에서 3번으로 갈 때는 냉동기에서 이제 마찰 저항에서 약간 양정이 떨어지고, 그다음 이제 3, 4번은 이제 팽창 탱크는 그 압력 변화가 없는 지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냉동기에 걸리는 압력이 항상 그 펌프를 가동하거나 가동하지 않거나 10kg 이내로 유지될 수 있겠죠. 이제 물론 이거는 지금 건물의 높이가 80m일 경우지만, 만약에 80m보다 더 높게 되면 결국은 이것도 이제 10kg를 넘어가겠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약간 그 우리가 이제 배관이든 뭐 장비든 밸브든 이런 거 설치할 때 보통은 이제 10kg 밸브, 10kg 단위, 20kg 단위, 이게 이제 많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민하게 걸리는 높이에서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배관이나 밸브, 버터플라이 밸브나 뭐 이런 거 특히 이제 좀 많이 보시긴 하지만 보실 필요가 있고요. 버터플라이 밸브 같은 게 일반 게이트나 그루브 밸브보다 더 그 내압 성능이라든지 개런티할 수 있는 압력 범위가 낮죠. 근데 특히 많이 빼먹는 게 에어벤트라든지 드레인 밸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관이나 뭐 밸브는 다 20kg짜리 써놨는데 거기에 밑에 이제 드레인 밸브라고 써놓은 게 10kg짜리 볼 밸브를 써놨다가 나중에 터진다든지, 에어벤트도 이제 10kg짜리가 있고 20kg짜리가 있거든요. 에어벤트 같은 경우도 또 10kg짜리 해놨다가 또 파손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공조 장비에 주의의 그 배관과 장치들인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펌프 토출측에 압력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고민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작업자들도 뭐 자기 해오던 대로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사실 불합리한 부분들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면, 펌프가 여러 대가 병렬로 설치된 경우에 이 압력계 설치 위치는 이 토출 측에, 이제 펌프 이제 흡입 측이죠. 흡입 측에 석션 디퓨저나 뭐 스테레나 있고요. 들어가서 토출 측에 3원 체크 밸브라든지 뭐 스몰 스키 체크 밸브, 스윙 체크 밸브 있고 개폐 밸브 있고 해서 이렇게 있겠죠. 이런 경우에 체크 밸브 하단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차이를 보면 일단은 각 펌프의 운전 여부가 확인이 편해요. 예를 들어 이제 펌프가 몇 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으면 돌아가는 펌프는 이 압력계 토출 압력계가 이제 그 토출 양정만큼 올라가겠지만 정지해 있는 pom프들은 흡입이나 토출이나 압력계가 똑같겠죠. 다른 펌프에서 그 올라간 양정이 이쪽에 체크밸브 때문에 이쪽 펌프에 미치질 못하기 때문에 가동 안 된 펌프는 그 흡입하고 토출체 압력계가 똑같은데 가동되는 펌프만 토출체 압력계가 자기 운전 양정만큼 올라가니까 펌프의 운전 상태가 확인이 용이해요. 특히 이제 뭐 수중 펌프 같은 경우가 그렇죠. 막 돌아가고 있으면 만약에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둘 다 똑같은 그 압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따로따로 쓸 필요도 없는 거죠. 뭐 펌프가 5대 있으면 이렇게 설치한 경우는 하나만 설치를 해도 다 똑같은 압력을 가리킬 수밖에 없는 거니까 5개를 설치해도 다 똑같은 압력이죠. 5대 중에 한 대만 가동이 돼도.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펌프의 그 성능이나 이런 걸 확인할 때 뭐 체절 운전을 시켜본다든지 해서 자기 전격 양정이 나오는지 그런 어떤 성능 같은 거를 확인해 볼 때도 이 체크 밸브 밑에 있어야만 이 펌프의 그 양정이나 성능 같은 거 확인이 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나 같은데 뭔가 찌꺼기에 자꾸 껴서 운전 양정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성능이 떨어지면 이제 운전 양정이 떨어지죠. 이물질이 끼면. 그렇게 되면, 다, 예를 들어 여러 대 펌프가 동시에 돌고 있는데 어떤 펌프는 이 토출 측의 압력이 7kg를 가리키고 있는데, 유난히 한 펌프만 6kg나 5kg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면 그 펌프는 뭐가 문제가 있겠죠. 같이 이제 정석으로 100% 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스테레나에 어떤 이물질이 꼈다든지, 아니 임펠러 쪽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확인이 또 쉽고요. 그리고 이제 압력계가 뭐 자주 고장나죠. 압력계 고장났을 때 교체를 하려면, 이렇게 해놓게 되면, 뭐 물론 이제 여기에 밸브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 밸브도 만약에 고장이 났다 치면 전체 메인 배관에 물을 빼야 되는, 이 조그만한 그 밸브나 압력계 때문에 전체 물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쪽에 있는 게 좀 편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팽창 탱크에, 밀폐형 팽창 탱크에 압력계를 안 달고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아직도 이 팽창 탱크에 압력계를 다는 경우보다 안 다는 경우가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밀봉해놓은 그 가스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확인해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안에 브레더나 다이프램이 이렇게 이제 파손됐는지, 용접부에 누설이 있어서 그 가스가 빠져나가는지를 확인해볼 방법이 쉽지 않죠. 가스 주입구에 타이어 압력 게이지를 넣어서 연결해서 타이어 압력 게이지 가지고 확인해보면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본체에 가스가 봉입되어 있는 부분에 압력계 하나만 설치해 놓으면 이 가스가 빠졌는지 안 빠져졌는지 쉽게 일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좀 설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펌프 주위에 플렉시블 조인트를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죠. 장비에 가동될 때 발생되는 소음 진동을 저감해주기 위해서 플렉시블 조인트를 설치를 하고, 이것을 이제 공사 중에는 배관 얹어놓고 이렇게 작업하는 과정이 이게 자꾸 줄어들거나 흔들리거나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용접을 해서 붙여놓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볼트를 꽉 조여서 이렇게 해놓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하시고서 나중에 시운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고정해 놨던 것들을, 강제로 고정해 놨던 것들을 다 풀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유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유동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 타이로드가 없었죠. 고정 볼트가 없었는데 자꾸 이제 파손이 되고, 또 특히 예전에 이 고무라바 타입의 그 커넥터를 사용할 때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경화된다든지, 그 표면이 이제 이렇게 점점 경화되면서 크랙도 보이고 이러면서 또 실제 터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TPC 타입이라고 하는 금속재 플렉시블 조인트를 많이 쓰기도 하면서 근본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타이로드가 설치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뭐 다 타이로드가 이제 어떤 타입이든 간에 그 설치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잡아주면 이렇게 유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저 부분은 반드시 좀 풀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약간 흔들릴 수 있게끔, 유동될 수 있게끔 좀 그 너트를 좀 풀어서
이게 흔들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꽉 잡아놓으면 심지어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요 위에 지금 이제 플렉시블 조인트가 요 윗부분에 있는 건데, 고정을 해놓다 보니까 이 펌프가 진동을, 이 배관은 고정이 돼 있고 결국은 그 진동에 의해서 펌프의 이 케이싱이 깨져버리는, 이런 심할 때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뭐 펌프 아니더라도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냉동기라든지 진동이 크게 발생되는 장비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플렉시블 조인트를 좀 풀어주셔야 되고요. 저 플렉시블 조인트를 풀으면 이렇게 뒤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뒤틀리지 않더라도 이제 펌프를, 그런 경우 많이 보죠. 펌프를 가동시키면 위에 배관이 쭉 올라갔다가 펌프를 끄면 배관이 쭉 내려와서 다시 플렉시블 조인트가 쪼그러들고요. 다시 펌프를 켜면 배관이 쭉 위로 올라가서 플렉시블 조인트가 끝까지 늘어나갖고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를 고정해 놓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위에 있는 배관이 흔들리는 거는 배관의 지지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이 배관은 항상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잘 지지가 돼야 되고, 이 펌프가 가동되든 안 되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뒤처지는 부분들은 위에 있는 지지철물을 보완해서 해결해 주셔야지, 이거를 막고자 플렉시블 조인트에 있는 이 고정 볼트를 꽉 잡아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들이 언젠가는 또 이렇게 이제 장비 파손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장비들 그 방진기도 마찬가지예요. 옥상에 이제 설치된 송풍기인데, 예전에는 요 그 방진 스프링을 그대로 콘크리트 패드에 고정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는데, 태풍이나 이런 그 강풍이 불 경우에 방진 스프링에서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은 뭘로 딱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스프링에서 누르고만 있는 상태라서 날아가는 그런 사례들이 좀 종종 생기다 보니까, 밑에다가 베이스 찬넬을 하나 더 두고, 그 베이스 찬넬하고 위에 그 장비 본체에 있는 하부 그 베이스하고를 볼트를 이렇게 고정을 해서 가져오고요. 이걸 운반 중에 흔들리거나 이러지 않게끔 공장에서는 꽉 조여서 납품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꽉 조여놓은 거를 시운전 전에 풀어주지 않는다면 뭐 방진기가 아무 역할도 못 하겠죠. 이거는 이제 냉각탑이 설치된 그 냉각탑 배관 하부에 그 파이프 방진기, 배관 방진기를 설치를 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위에 가대하고 이 방진기하고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 볼트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공사 중이나 맨 처음에 납품할 때는 덜렁거리지 않게 이제 꽉 조여 놓는단 말이죠. 그럼 이걸 나중에 시운전 때 풀어주지 않으면 방진기가 아무 역할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느슨하게 좀 풀어주셔야 되고요. 이건 이제 에어컨 실외기예요. 에어컨 실외기도 마찬가지로 5개에 설치돼서 보통 이제 이렇게 넘어지거나 바람이 날아가지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중 구조의 그 베이스, 그 방진 베이스가 있죠. 아래 거하고 위에 거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하부 베이스를 이제 콘크리트 패드에 이제 고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반드시 이 부분을 풀어주셔야 되겠죠. 이 부분 풀지 않으면 방진기가 아무 역할을 못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옥상에 설치된 그 장비들 그 하부 베이스 찬넬은 이 바닥에서 살짝 좀 뜨게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좀 빗물이 들이쳐서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면 안에 고여서 몇 년 지나고 나면 이런 현상들이 좀 생기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녹이 생기고 하니까, 이제 탈취기인데 탈취기 하부에 고무 매트를 좀 댔어요. 고무 매트를 대놓으니까 이 부분이 뜨잖아요. 그래서 뭐 물이 들어가든 안에서 결로가 생겨서 떨어지든 이 부분들이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요 밑에도 이제 고무 패드 하나만 껴놓으면 되겠죠. 고무 패드든 뭐 다른 거든 살짝 틈새만 주면 되는 거고요. 그 기계실의 펌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이제 수평형 다단 볼루트 펌프 같은 경우도 밑에 이제 물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죠. 에어 벤트를 열어서 이제 뭐 에어를 빼는 과정에서도 물이 나오기도 하고, 뭐 지금 이제 메카니컬 쓰니까 그 물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옛날에 이제 그랜드 패킹 같은 거 쓸 때는 또 일상적으로 물이 떨어졌고요. 또 뭐 냉수 수납 펌프 같은 경우에는 결로 같은 거에 의해서도 이제 물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하부 그 베이스 찬넬 밑에 조그만한 그 뭐 틈새를 좀 두게 되면 안에 물이 떨어지더라도 이제 밖으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이렇게 이제 녹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을 좀 예방할 수 있고요. 이거는 펌프 방진기 그 설치를 할 때 안에 이제 몰타를 치잖아요. 뭐 콘크리트를 치든 몰타를 치든 채워서 메꿀 때
홈을 만들어 놓은 거죠. 물 홈을. 그래서 이 안에 떨어진 물이 이 홈을 통해서 이 펌프 방진 베이스의 그 드레인 구멍으로 같이 유도가 돼서 이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이제 또 상당히 좀 편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송풍기 관련해서 뭐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축에 베어링이 있어요. 이제 이때 이 베어링을 이 개방형 베어링이에요. 그냥 볼 베어링이든 뭐 구름 어떤 베어링이 되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이 차폐가 안 되면 이 펌프가 이제 흡입하면서 당연히 공기 중에 이물질도 많고 수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윤활유가 변질이 금방 돼버려요. 뭐 수분 같은 경우 들어오면 또 말할 나위 없고요. 이물질이 많으면 금방 뻑뻑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 나중에 베어링이 제 기능을 못해서 소음이 발생되고 진동 발생되고, 심하면 이 베어링이 망가지거나 이 송풍기의 축을 갉아먹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KS에도 보면, 물론 이제 이거는 정향익 송풍기, 그 시로코펜에 대한 케이스지만, 여기에 내용에 보면 각 베어링의 유닛에는 C를 하여야 되고 뭔가 카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밀폐할 수 있는. 그래서 윤활제의 그 누설도 없어야 되겠지만 이물질의 침입도 막아주게끔 그렇게 장비를 제작하라라고 케이스에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이제 신경을 안 쓰면 이런 식으로 송풍기 베어링을 개방형 타입에 만들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옆부분에 그 차폐할 수 있는 그 커버가 하나 있고요. 이 부분을 있는 상태에서 요 또 플라스틱 카바로 요 카바를 나중에 이렇게 딱 덮게 돼요. 그러면 이중으로 좀 보호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요런 좀 사양의 이제 베어링들도 요즘 좀 나오고요. 뭐 근본적으로는 이런 이제 베어링 유닛을 쓰면 되겠죠. 베어링의 밖에 그 하우징 케이스가 있어서 꽉 밀폐시킬 수 있는 이런 타입의 베어링을 좀 쓰셔야 되겠죠. 자, 오늘 이제 공조 장비하고 공조 배관 기계실 쪽 이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덕트나 또 다른 또 그 공조 설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